윤인구였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줄 탄핵을 포함한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히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등 입법을 통해서도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이거야말로 헌정파계 내란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꼼꼼히 분석합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늦어지면서 여야가 아주 대치가 격화되는 그런 양상인데, 민주당은 마 재판관을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 연쇄 탄핵도 하겠다, 이런 점을 시사를 했고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네.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아마도 이제 헌정사상 처음일 텐데 국무위원 줄탄핵도 아마 그럴 겁니다.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탄핵 카드를 고려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요구는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헌법 질서를 지켜라라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 가지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본인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존중을 하고 있나요? 따르고 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번 한덕수 총리와 관련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줬습니다.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귀한 뒤에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지만 언제까지 임명하겠다와 관련해서는 답을 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존중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한덕수 대행의 모습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를 수호하지 않는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으로서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중대 결심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조 부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헌재에서도 이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한 게 위헌이다, 국회 어떤 헌재 구성권안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사실 명확하게 얘기를 내놨는데, 그럼에도 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이 마은혁 후보자라고 하는 분에 관련된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상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에 더 큰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아마 그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나 그 사유로 인해서 이 사람을 파면할 정도의 수준은 미치지 못한다, 이미 이렇게 결론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동시에 언제까지 임명해라, 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라고 하는 그 요체한테 이제 맡긴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다시 또 탄핵을 하겠다. 그건 뭐냐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은 사유로 또 탄핵을 하겠다. 이건 뭐냐면 전혀 뭐 법치주의나 전혀 헌법에도 맞지 않는 말 그대로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 야욕이 탄핵안에도 투영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지금은 협박만 하는 것이고 으름장을 놓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은 민주당에서는 뭐 헌정질서나 뭐 헌법 수호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그 헌재 판단에 있어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런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 그런 부분은 이동수 대표 동의하세요? 네, 저도 근데 동의하는 게 이제 지금 최근에 이 뭐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서 저는 진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 찬성이 6명이 안 되나 약간 이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당장 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게 민주당에게 현실적인 실익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그 마흔역 재판관이 기존의 이 탄핵 심리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네. 변론을 재개하고 또 그만큼 시간이 연장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이 이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거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이제 뭐 내부적으로 뭐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이제 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안 되나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요즘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 원내대표, 초선의원 전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쟁의 심판 이것도 두 번째 청구하는 건가요? 청구를 했고 그 이제 우원식 의장은 사실은 중립입니다. 그 무소속인데 여하튼 어떻게 여권에서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참전한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마흔역을 이 정도까지 할 때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총공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 그분은 같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한 2주 전,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예. 마흔역 재판관이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있으나 마나한 카드였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8명이 그냥 하는 거구나 생각했었잖아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네. 지금 국회의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이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을 압박하는 걸 보면은 예. 진짜로 이분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거를 이제 민주당 지도부라든지 뭐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렇게 지금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짐작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거를 뭐 숨기고 어쩌고 저쩌고 할 계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당위 이런 부분에서 아니 왜 위헌을 해가면서 이런 헌법을 어겨가면서 왜 이러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논리나 당위 부분이고 정치에 또 실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막 압박을 한다는 거는 뭔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뭐 돌려 말하실 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건 거죠. 마흔역 재판관이 있어야 대통령이 파면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부분인데 예. 근데 그거야말로 저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포함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외친 게 어떤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 신속하게 파면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네. 마흔역 재판관이 사실은 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끼게 되면 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당에서 저는 환영하는 입장일까 그것도 좀 의문이기는 해요. 물론 지금 상황이 뭐 민주당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그거는 뭐 여나 야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모종의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흔역 재판관이 있어야만 탄핵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밀어 넣어야 된다. 이 생각보다는 어쨌든 두 차례나 헌재를 통해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상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저는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국회의장께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도 최상목 대행 때랑 똑같은 사실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탄핵과 이 권한쟁의 심판이 거론되는
그 이유는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2차례나 사실은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 자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그 가부를 명확하게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어떤 실질적인 절차 이전에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그래도 이번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경고하는 대로 뭐 한덕수, 최상목 이런 분들 그다음 만약에 정말 줄탄핵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너무 순번으로 하면 시간 걸리니까 막 동시에 하자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아마 저기 김어준 씨가 그 민주당 의원들 초선 의원인가 한 6명 출연시켜 놓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던데 만약에 이게 if지만 실행이 됐을 때 민주당이 어떤 걸 얻고 어떤 걸 잃게 될까요? 전 일단 잃을 거는 첫 번째로는 줄탄핵 역풍이 아무래도 강하게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이전에 탄핵안 다룰 때 뭐 헌법재판관이나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은 맞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뭐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하더라도 이것과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탄핵을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올 결국에 그럴 뭐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이제 여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주장을 하는 게 이 국무총리가 탄핵되면은 그 아래 이제 순번에서 이제 물려받는 식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근데 이제 권한대행들을 계속 탄핵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명씩 탄핵한다고 해도 지금 최소 2주 가까이 걸리게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문영배 재판관이랑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는 4월 18일 얼추 이제 그 근처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그때가 되면은 또 이 두 분이 물러나서는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총탄핵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탄핵시켜 버리는 그것도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총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걸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근데 저는 얻을 거는 진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탄핵을 하겠다는 게 결국에는 이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라인 거잖아요. 근데 이 국무위원들을 탄핵하는 것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사실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탄핵 심판에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얻을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게 지금 초선 의원들 주장인 거고 지도부는 경계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덧붙여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줄탄핵 이제 국무위원 줄탄핵 관련해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줄탄핵은 이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선을 그었고 네. 일종의 이제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은 명확하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경고한 사람은 한덕수 대행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초선 의원들 얘기 뭐 여러 의원들 각계 나오는 이런 얘기들하고 섞여 나오다 보니까 그게 민주당 입장처럼 약간 그런 혼재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뭐 여하튼 뭐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여권에서 신주호 부대변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정말로 만약에 줄탄핵돼서 왜 그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있잖아요. 네. 의결 정족수가 11명인가 그래요. 11명인데 지금 현재 16명 남아 있습니다. 네. 5명에서 6명 이렇게 되면 10명으로 가면은 이게 국무회의 의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국무회의 뭐 정족수나 이런 거는 또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 또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 당의 주진우 법률위원장께서 예. 2인 상태로도 의결이 가능한 그러한 것들까지도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상의 국무회의 무력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역사상에 있어서는 안 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무력화된 국무회의를 대신해가지고 뭐 우원식 의장이 법률을 공표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게 이제 김어준 씨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 방송이 있고 나서 오후에 초선 의원들이 김어준 씨의 세뇌를 받은 것인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마비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정국으로 향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이며 저는 그것이 진짜 국헌문란을 야기하는 폭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고 파상 공세 펼친 데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일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 복귀 일주일도 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국무위원들을 차례차례 줄탄핵하겠다면서 내각 총탄핵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인 편향 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입니다. 이런 인물을 이렇게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합니다. 대통령 내란머리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 사기로 드러나고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님, 이거를 뭐 권영세 위원장 얘기 간단히 요약하면 탄핵 인용을 위해선 마은혁이 필요하니까 빨리 임명하라는 게 민주당의 뜻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사퇴해야 한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떠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한번 마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마 후보자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에 판결을 내린 것이 마은혁을 임명해라가 아니었어요.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민주당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기능 마비가 우려되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완결을 원한다면 이 논란이 많은 마은혁 후보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추천을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곤란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의 그 이념적, 사상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 민주당이 새로운 분을 추천했는데 그분마저도 국민의힘이 거부해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적인 비판 여론의 지점이 국민의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짜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기능 완비를 원한다면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도 정말 이 국가의 혼란을 지속시키고 싶지 않을 겁니다. 본인도. 그렇다면 스스로가 물러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과 국가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마은혁 후보자 사퇴 요구.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황 따라 후보자를 후보자를 향해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넣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 삼는 게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다, 인민노련 출신 판사다 이 두 가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에 뭐라 그러셨죠? 이 채용 청탁 문제 관련해 가지고 본인 재판 받고 마지막에 무죄 선고 받았을 때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인데도 공정한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한다, 존경한다. 그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인민노련 출신 판사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이고 편향된 인사다라고 하시는데 얼마 전까지 한동훈 지도부에서 핵심 요직을 하셨던 신지호 전 의원이 거기 출신이시거든요. 그분한테는 그럼 당직을 왜 주셨죠? 그러니까 그분이랑 정치는 왜 합니까? 탈당을 시키시거나 출당을 시키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판사들을 향해서 부당한 색깔론을 펼치면서 마치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에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두 분이 만났고 18일이었을 거예요. 11월 18일에 만나서 이제 원내대표 회동을 했고 우리가 22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추천을 각자 이제 해가지고 합의된 인원수에 맞춰서 민주당 2명, 국민의힘이 1명 이것까지 합의를 해서 사실은 추천을 해서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공문은 뭐죠?
그 공문 때문에 사실 최상목 대행 측 손을 헌재에서 안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있었던 합의가 있었는데 계엄 전에는 합의를 인정을 하다가 계엄이 터지고 나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윤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헌재와 관련한 합의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저는 이거야말로 너무나 지금 자가당착이고 모순적인 행보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야의 합의라는 게 심지어 공문까지 보냈던 그 합의와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합의를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마은혁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도 어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얘기하는 정치 세력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지금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여야가 사실 합의해서 선출한 거 아니냐. 근데 이 합의의 성격에 따라서 여야가 조금 이제 시각차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예, 뭐 그것도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마은혁 후보자 개인을 이렇게 막 국민의힘에서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보면 길거리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세게 욕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럴 때 보면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상을 보기도 하지만은 그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많이 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색깔론으로 이제 우리법 연구회나 뭐 마은혁 후보자 공격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과거의 그 어떤 강경 보수 혹은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낡은 보수로서 국민들에게 좀 각인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보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 세련된 모습으로 되게 굉장히 이제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정당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념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인식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게 크게 도움이 되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그 부분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합의에 대한 여야 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국회 통과할 때 극렬하게 반대 안 했습니까? 합의된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합의의 시점은 탄핵 이전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전이고요. 그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주당 둘, 국민의힘 하나 요것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부 임명하게끔 된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민주당은 그러면 그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기합의된 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권한을 국민의힘에 넘길 것인가요? 그것부터 명확히 한 다음에 이 합의를 말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합의 시점 때문에 그 합의의 유효성에 약간 이론을 제기하셨고요.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7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 이렇게 2명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시 반에 고발하러 간다 그랬으니까 아마 고발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확인까지는 못 해봤어요. 자, 신주호 부대변님, 네. 김어준 씨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나 보죠. 네. 그래서 무슨 부분이 내란 선동이라는 거예요? 국헌문란의 폭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헌법상에 나와 있는 아주 명시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 권한이거든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뭐 법률안을 공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여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김어준 씨가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상황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다. 국무위원들을 줄탄핵 혹은 총탄핵함으로써 국무회의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률안 공표도 할 수 있고 마은혁 재판관 등의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그날 오후에 김어준 씨의 내용을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시도를 한다고 하면은 헌법적 권한이 있는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헌문란은 곧 내란죄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실제로 시도한다고 하면은 내란 선동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만약에 지금 뭐 지도부가 그러한 것들을 좀 선을 긋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당내 대부분의 강경파 의원들이 비슷한 주장을 하고 또 실제로 줄탄핵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명운을 걸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박성임 최고위원님, 국무위원을 뭐 줄탄핵하겠다고 초선 의원들이 얘기한 건 헌정 파괴, 내란 선동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 내란 선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보고 굉장히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을 해야 되고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거나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하나하나를 뭔가 절차적 시비를 걸면서 어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법적 질서 체계를 훼손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비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 여러 의원들은 뭐 대통령을 위해서 뭐 탄원서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날에 이제 관저 앞에 가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대통령의 이 탄핵이 사실은 무조건 각하돼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그런 의원들이 속출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장외 집회 나가가지고 헌법재판소 뭐 공수처 등등 얘기하면서 다 부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사실은 내란 공범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고 결정적으로 그 12월 3일 계엄 날에 이제 정말 일부 의원들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일부 의원들만 들어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고 대다수가 당사에 따로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그때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화를 받은 시점도 그랬고 결국 대통령의 행동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방조했거나 같이 이제 참여한 거 아니냐 사실상 옹호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이 했던 행동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뒤에 냈던 메시지 중에 뭐 얼마나 반성했고 뭐 얼마나 이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아직 어떻게 보면 시행도 안 된 국무위원 출탄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내란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오히려 약간 일종의 화풀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여당이 이렇게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막 고발하겠다. 네. 어떤 혐의로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30일인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예. 만약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우리는 무고죄로 이제 다시 또 이제 고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죄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 방침에 대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것이냐라면서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 피해자가 강도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또 이제 이들은 줄탄핵 예고의 배후에 이제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든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다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에 우리는 이 대표 승인도 그리고 김 씨의 지령도 받지 않았다, 받을 이유도 없다면서 오히려 이제 공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전광훈과 내란숙의 윤석열의 지령과 승인을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또 나왔냐면 여권에선 신주호 부대변인 즉각 위원정당 해산 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민주당이 이게 이런 줄탄핵 입장이 공식 입장이라면. 네. 그러니까 공식 입장이라면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것이 행해지면은 저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말로만 협박을 한다. 이거면은 사실 정치적 레토릭이고 정치적인 수사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주었었던 그 비정상적인 행태를 돌이켜 보면요, 실제로 국무위원 줄탄핵이 아니라 국무위원 총탄핵, 통탄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무회의 기능을 일시에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위원정당 해산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디 헌재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기소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박성민 최고위원님 좀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위원정당 해산 심판 이것도 사실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사실은 겨냥하고 민주당이 비판을 했던 건데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거를 저질렀을 때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그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법안을 낸 적이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했던 건데 뭐 일종의 이제 반격을 하는 건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정부에게 뭐 즉각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소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 특정 뭐 방송인인 김어준 씨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주장인 거거든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미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라고 밝힌 상황도 아니고 뭐 그걸 위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어떤 탄핵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과 그 정당한 권한과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은 이런 정당은 해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이냐를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정말 어떤 간첩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뭐 북한에게 뭐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은 이상 정말 내란죄와 외환죄와 관련한 어떤 일을 벌이지 않은 이상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거 국민들이 좀 납득하실까 싶은데요. 저는 네, 이동수 대표님.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민주당 보고 내란 정당이다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결국에 이제 국무위원이나 이런 정부 인사들을 줄탄핵을 해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킨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분들, 그냥 국민의힘 초선 의원분들이 민주당 위헌정당 심판해야 된다,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서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 기자회견 이후에 좀 지도부에 혼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줄탄핵해야 된다 이게 워낙에 또 뉴스가 많이 열심히 안 뛰냐고요? 네, 뉴스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분들도 좀 위기감 같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논쟁들을 보면서 이 말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좀 툭하면 뭐 특검하자 혹은 누구 탄핵하자 이런 얘기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 정당 해산까지도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평소에 이제 남의 정당 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비판해 놓으면은 진짜 그 위헌정당 심판에 들어가야 될 때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어떤 당을 이제 해산해야 될 때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와 내란 단죄를 외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저는 볼 수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 소추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분명히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점을 판결을 하면서 밝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3월의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오늘 퇴근 정체가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창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군자분기점부터 8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졌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대동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마지막까지 통제됐었던 청주 영덕고속도로는 어젯밤 통행을 재개하면서 현재는 전 구간 수월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방면 청송휴게소와 영덕방면 점곡휴게소는 화재로 인해 폐쇄된 만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수락 지하차도 끝지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해졌고요. 이전 구간에서도 군자교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하월곡 램프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야당의 이런 고강도 압박에도 한덕수 대행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오보 임명 문제에 있어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 밝힌 바가 있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안 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적어도 저는 최소한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 네.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최후 통첩을 한덕수 총리에게 했는데 조속하게
행동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미룰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다퉈졌고 여야 합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국회의장실로 보낸 공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더 필요한 여야 합의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최상목 대행 측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가 이긴 거거든요. 이렇게 명백하게 판결이 났으면 더 이상 어떤 변명을 하거나 다른 핑계를 찾아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니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속하게 임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이제 답이 없고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지금 여권의 분위기를 보면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겠어요? 임명 못하죠. 그죠? 그리고 임명을 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류가 민주당이 이토록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바뀐 것이 선고가 너무 늦어지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5대3 교착 상태가 아니냐 이러한 무수한 풍문들이 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서 5대3이라는 결과가 6대3으로 바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그 판결에 대해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5대3이었는데 민주당이 압력을 넣어서 들어간 후보자가 게다가 이념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에 휩싸였던 헌법재판관이 참여해가지고 6대3의 결론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느 국민들도 이해하시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8분의 재판관으로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 큰 논란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결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 관련해서는 이동수 대표님. 예, 국민의힘 이제 일부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꼼수를 쓴다면은 4월 18일에 임박해서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가 되는데 6인 체제에서는 물론 이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에서 보듯이 결정은 내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의 어떤 퇴임에 앞서서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놓으면은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근데 그 헌법재판소 내부의 구성이 이제 진보 둘이 빠지고 한 명이 들어오게 된 거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에 좀 유리하게 재편이 좀 되다 보니까는 네. 그런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이동수 대표한테만 질문 드릴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행사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요?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부터가 이제 오후에 이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을 했고요. 이 상법 개정안 이번 법안의 핵심이 결국에는 이 이사들의 회사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전자 주주 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재계에서 특히 기업 오너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어떤 그 운영에서의 경영에서의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강하게 이제 국민의힘 측에다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좀 이 거부권 행사를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로 이제 만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퇴임을 앞뒀는데 아직 후임자를 뽑지 않은 그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안 처리에 이제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다.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런 비난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게 사실상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나왔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만약에 이제 생기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두 분이 이제 곧 퇴임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과 같이
그 누구도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결함을 갖게 되는데 그 결함이 방치됐을 때 국가에 처해지는 초래되는 손실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임기 연장 법안도 기존 재판관들이 뭐 쭉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 조치인 거죠. 이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법안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에 그 임기 종료 시점부터 6개월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네. 만약에 이 법안이 필요가 없을 거면 그럼 임명을 할 거라는 확신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재판관들이 빠져도 그 뒤에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위헌적인 발상이고 말이 안 되는 발상이다 이렇게 여당에서 지적을 하지만 사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에도 다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쉽게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법안이 싫다라고 한다면 이 법이 필요 없는 상황을 담보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약속이나 행동은 보여주지 않고 어떤 이 국가 체제를 최소한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고육지책에 대해서 무작정 비난만 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한 비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게 이제 뭐 워낙 대통령 탄핵 심판 선거 이거는 그 중요한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뭐 완전체 되는 게 더 좋다. 이거는 뭐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텐데 그동안에 이렇게 헌법재판소 운영되고 국회가 헌재 무슨 그 재판관 선출해 가지고 이쪽에서 정부에서 임명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됐을 때 그때 어떤 그 더 이렇게 뽑거나 이런 노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거의 한 6달 정도 직무정지가 돼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정치권이 본인들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방통위 구성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법이 뭐 날짜까지 지정을 해줘야 되나 이럴 정도로 좀 양극단의 이제 갈등이 심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헌법재판관 후임이 이제 오지 않을 경우에 기존 재판관들의 이 임기를 연장하는 거를 이제 뭐 발의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 자체가 민주당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임 헌법재판관이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4월 18일에 이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국에 또 이제 새로 이 권한 대행으로서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할 텐데 네. 그때가 되면은 마은혁 후보자 포함해가지고 임명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수 둘 진보 하나가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로 이제 뭐 새로운 후보자들의 뭐 이 어떤 결격 사유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 재판관들은 빠지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안을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녹취 하나 듣고 질문 드릴게요.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지금 시간 관계상 자, 민주당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를 펴는 배경은 무엇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행정, 입법, 사법을 다 통제하겠다라는 이 군정을 하겠다는 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나 또는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다 이렇게 규정지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가 힘들죠. 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상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을 더 연장하자 이런 식의 그 기이한 발상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장악했다고 하는데 입법부 차원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결국에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그 삼권 분립 체제는 존속이 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도 이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은 저는 내란을 책동하는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내전을 사실상 부추기는 발언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요. 지금 어찌됐든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심리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수긍할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는 만약에 대통령 직무 복귀를 헌재가 결정하면은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내전 상태로 빠뜨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본인들만의 민주당 대한민국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 야욕이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력을 넣고 헌법재판소에 빠른 판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정확한 판결을 요구하고 차분히 기다릴 때라고 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현실 인식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날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속되고 그리고 뭐 수사도 진행이 되고 탄핵 심판도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 변론기일도 다 마무리가 됐고 곧 선고가 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내일이면 벌써 4월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이토록 명료한 사안에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다 정말 대통령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그 헌재에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헌재가 저는 조속하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결론을 빠르게 내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은 저항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지극히 당연하죠. 아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불법 계엄을 선포해놓고 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고 출판의 자유를 금지하고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결사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다 제약할 만한 내용들을 지금 그날 포고령을 통해서 국민들은 다 보셨고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선관위로 국회로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선관위 직원들 핸드폰 뺏고 이런 거 다 봤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길어지는 것을 마냥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잘 대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질문 이동수 대표께 드릴게요. 자, 이제 탄핵 심판 평의가 역대 최장 기록하면서 이제 뭐 그 헌재 내부에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최근에 또 조속히 판결해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은 즉시 선고 결의안을 발표하고 자 뭐 아까 신주호 부대변인이 말했지만 5대 3으로 지금 갈려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국민의힘이 즉시 선고해야 된다. 서로 간에 이제 관측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즉시 선고해야 된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태세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면서 진짜로 헌법재판소 안에서 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당연히 뭐 8대0 혹은 뭐 적게 나와도 7대1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5대3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뭐 탄핵이 이제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보면은 이전에는 그냥 한 지지난주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그 공직선거법 2심 그러니까 유죄가 예상됐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전에 빨리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2심이 이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 또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 의원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 막 줄탄핵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헌법재판소 안에서 5대3 기류가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뭐 2분 반 남았는데 자 정부가 10조 필수 추경 제안했습니다. 여당은 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야당은 좀 반대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규모도 문제고요. 정부의 태도도 좀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정부에서 10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규모로는 어떤 국민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안한 그 추경 규모는 35조 정도 되는 양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추경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조속하게 추경안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추경이 결국 골든타임이 있는 거잖아요.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면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아직까지 정부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절차적인 부분도 좀 문제를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국회 심사를 사실상 생략하자라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추경을 언제까지 이제 뭐 정부가 안을 편성해서 보통 국회로 제출을 하고 예산 심의권이 있는 국회에서 이거를 깎고 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규모만 확정해서 이제 국회로 넘겨서 국회가 동의하면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선 동의를 요구하는 거죠. 국회에서 예산을 깎을 수 있는 권한 혹은 보탤 수 있는 권한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국회의 권한을 지금 제약하려고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신조 부대변인한테 드릴게요.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써라. 예산 중 3조 5,600억 원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도 쓰지 않으면서 뭐 추경 하니 많이 이런 정치 공세하냐 이렇게 여당을 비판했거든요. 네. 그 이재명 대표 이런 지적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여당은 정치 공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추경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지금 산불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여러 경상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지금 상당히 급하게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그 대선 공약이었던 점들이 추경의 편성이 안 되니까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긴급한 이 10조라도 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가 재난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냥 그러니까요. 쫙 한 줄로. 예. 네. 저는 지금 뭐 추경이냐 예비비냐 이걸로 싸울 땐가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그냥 국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컨테이너 3개를 이어서 만든 열악한 공간. 이곳에서 효진이네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효진이의 아빠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새 아이의 가장이 된 엄마. 청력 장애인인 엄마는 트럭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는 고된 생활의 연속이지만 어려운 살림은 늘 그 자리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 있는 방 하나가 없는 효진이네. 집안 가득한 곰팡이와 위험하게 늘어져 있는 전선들, 비위생적인 외부 화장실과 집안 곳곳의 해충들까지. 매해 반복되는 추위와 폭염이 가장 힘들다는 17살 효진이. 효진이네 가족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58분 날씨. 요즘 날씨 이슈 대부분이 건조함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슈는 없을 정도인데요. 수도권과 충청 주로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요.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약간만 강하게 불어도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입산시 소각행위라든가 여러모로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강릉이 5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16도, 대전, 전주, 대구, 광주 등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됐습니다. 오늘 평년 수준을 되찾아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4.1도를 최종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계속 낮기 때문에 쌀쌀하겠는데요. 낮 기온이 오름세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납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져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 전북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인천과 경기 서부, 충청 호남으로 주로 서쪽 지역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인접도로에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선고 시점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복귀한다면 제2의 계엄이나 내란 사태를 벌일 것이라고 우려했고, 조국혁신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심판에 계속 침묵한다면 국민 항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모두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추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 등은 오늘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집중행동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 700여 명은 4차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조 원 필수 추가 경정 예산 방안과 관련해 경기 진작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야 규모만 확정하고 여야가 동의하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 대립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전국 현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이시죠? 네, 오늘 생일입니다. 자, 3월 31일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국회의원 회관 돌아가서 일해야죠. 아, 진짜요? 예, 이게
요즘 일이 넘쳐나가지고. 아니 당원들하고 뭐 그래도 이게 저 생일 버스데이 축하 파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낮에 보좌진들이랑 같이 회관에서 케이크 썰었고요. 아 그래요? 제가 요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동탄이라는 도시가 민원이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동탄 관련 민원들 처리하느라 또 정신이 없고 그래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준석 의원님은 1985년 3월 31일생.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40년 전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만 40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 등 피선거권 얻는 나이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만 40세부터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나이가 되면서 사실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했던 것은 제가 사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0세 중반 정도 될 텐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가운데쯤에 들어온 그런 나이가 되는데요.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만 아직까지도 60대 이상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려야 될 미래에 대한 담론이 하나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년 동안 이 법조인들이 정치하면서 누구를 감옥에 넣어야 되느니 어떻게 하면 방탄하느니 이런 것만 가지고 정치판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 같은 공학도가 보기엔 너무나도 비생산적이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까지 큰 당의 당대표까지 했는데 못 바꾼다면은 더 큰 역할을 해서라도 이걸 바꿔놔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바꾸고 싶습니다. 전원 정치판을 그냥 둘 수는 없다. 한두 개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이준석 의원님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사실상 이제 대선 출마 선언했고요. 실제로 개혁신당 당원 투표 통해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표를 얻었죠. 예, 제가 90% 좀 넘는 표를 이제 얻었는데요. 개혁신당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도 지금 보면은 한화그룹도 40대 총수가 사실상 이끄는 형태로 가고 있고 LG도 젊은 총수가 이끄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연구계에서도 보면은 사실 뭐 허준희 교수 이런 사람들도 젊은 분들이 다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결국엔 정치만 뒤처지는 상황을 꼭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미래 세대가 진짜 바라는 거, 젊은 세대가 바라는 거 이제 전혀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이번이 되건 모르죠. 그 몇 년 후가 되건 언제가 되건 이제 제대로 대선이 이제 열렸을 때 이준석 의원님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평가받고 어떤 점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설득하고 싶습니까? 흔히들 이준석은 맞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죠. 맞는 말이라는 게 옳은 말이라는 뜻의 맞는 말도 있고요. 얻어맞는 말이라는 의미의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 창당하고 작년에 제가 주장했던 것들 보면은 뭐 노인모임수처 같은 것들 제도 개선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최근에는 국민연금 제도도 이렇게 가면은 젊은 세대가 앞으로 받아먹지 못하는 그런 연금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 지적하면은 이제 반동의 언어라는 것이 이런 변화와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들이대는 잣대가 너 어린 놈이 뭐 그래 이런 나이 들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갈라치기 한다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보면요 맞는 말인 거죠. 옳은 말인 거죠. 왜냐 제가 작년에 그렇게 노인무임차 얘기했는데 올해 보면은 기사에 보면은 더 이상 서울 지하철이 이제 버티지 못한다. 부채가 너무 늘어나걸 버티지 못한다. 이런 기사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정확한 시점에 적합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왜냐하면 저는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앞으로 30년, 40년 가까이 정치를 더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옳은 얘기를 하고 미래의 문제를 방치하면은 나중에 저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30, 40대 지도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그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 39살에 대통령 돼가지고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욕먹기도 하지만은 마크롱은 아는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30년 뒤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대해서 냉철하게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보면 뭐 뉴질랜드 주신다 아던 총리라든지 뭐 다 이런 분들이 30대 때 아니면은 영국에도 보면 토니 블레어나
캐머런 이런 사람들이 40대 때 총리가 되고 했지만요. 이분들 굉장히 강한 개혁 정책 밀어붙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젊은 지도자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일단 이준석 의원님 본인 얘기 그 정도 오늘은 듣고요. 자, 이제 전국의 현안들 이제 쭉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역대 최장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님 보시기에 헌재가 결론 내놓지 못한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예전에 탄핵을 부지기수로 이제 집어넣을 때 개혁신당은 대통령 탄핵과 한덕수 총리 탄핵까지는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뒤에 탄핵 넣는 건 다 반대해 왔습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은 탄핵이란 굉장히 무거운 절차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보복적 도구로서 그걸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일이 많이 쌓인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이라고 하죠.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 네. 이런 이야기처럼 실제 그런 경향의 조기 발표들이 있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절차가 지연됐던 것 같고, 근데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온 뒤에도 날짜를 못 잡고 있는 거는 4월 초에 있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지금 그걸 좀 늦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일에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럼 바로 선고기를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네. 자, 헌재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정확히 모르지만, 자, 국회 탄핵 소추 이뤄진 지 오늘로 108일 때고, 뭐 문영배 이미선 4월 18일 날 이제 퇴임합니다. 그 전에는 나올 거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 전에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전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고요. 다만 그렇다고 지금 뭐 헌법재판관을 탄핵하겠다느니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느니 이런 협박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과 대한민국 헌법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선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그거 관련해서 여야 양당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 내일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고요. 초선들은 국무위원 전원 뭐 줄탄핵. 그게 이제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저기 김어준 방송 갔다 와서 이제 했는데 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어준이 상황이냐 이러지만 그거는 제쳐두고 여튼 초선 의원들은 이렇게 강력한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초선 의원들까지 심지어는 사실 중립지대에 있는 국회의장까지도 여기에 최근에 좀 가세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초조함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지만은 아까 말씀 주셨던 4월 18일을 지나게 되어가지고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고 그 2명을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것에 이제 두려운 나머지 민주당이 이런 움직임을 하는 건데요. 저는 아무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예고해가지고 예측해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터라는 걸 보면은 네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니까 미리 잡아가두겠어. 이게 얼마나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를 영화가 그려내는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할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행보에 저도 불만이 부분이 있지만은 일한 지 하루 되는 사람을 탄핵했을 때 그게 얼마나 우스운 탄핵이 될 건지는 아느냐라고 지적했었는데 실제 그냥 기각이 나와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도 이런 줄탄핵이나 이런 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성급할 뿐더러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까 이 탄핵은 되게 무거운 거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줄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당연히 개혁신당은 여기 이제 찬성은 당연히 안 하시는 거네요. 어차피 저희가 찬성하든 안 하든 어차피 150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이야 처리가 되겠지만은 당의 입장은 저희가 이런 보복성 탄핵이라든지 예방적 탄핵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그 변론 과정에선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뭐냐 이런 반문도 했는데 지금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던 국민의힘이 빨리 판결하라고 또 이러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국민의힘의 이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 대해 가지고는 익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부터 자꾸 이 로또식 이런 정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 뭐 이 체포동의안 할 때도 거의 뭐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가 큰 코 다친 거고, 이번에 2심 판결 같은 경우에도 되리라 가정하고 많은 플랜을 짜놓고 안 되니까 지금 당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부산 엑스포도 유치 무조건 된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또 안 되고, 저는 이게 뭐 근거가 있어가지고 자신감을 보인다기보다는 지금 그냥 기세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도 배신감을 좀 느껴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걸 강하게 믿었다가 나중에 동네에서 민망한 상황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저는 양당 모두 다 좀 평정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헌재를 압박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이야기 정도만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다가 잠깐 뭐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말씀하셨잖아요. 요게 윤 대통령 선거에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은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을 임명해 준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관 중에 대통령 임명하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8대 0으로 전 인용이 된다 보고 있는데 그 결과를 다르게 본인이 바꿀지 모르겠지만 시점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의견을 내고 조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뒤로 밀린 것이고 지금 2심 판결이 무죄 나온 이상 그 보수 지지층의 격앙된 반응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시점을 딜레이시킬 수 있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초선 의원, 국회의장 이렇게 쭉 뭐라 그럴까 약간 총공세적인 집중하는 걸 보고 또 이거는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관측을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지금 5대 3으로 갈려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의견이 갈렸을 때 5대 3이어야 지연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연되니까 5대 3이라고 끼워 맞춘 것이지 5대 3인 걸 알고 지연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뭐 결과를 놓고 이제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강한 근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8대 0으로 결론 나는 거는 자명하고, 다만 이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시점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아까 지금 잠시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질문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하던 주제가 있어서 다시 요 질문으로 돌아와서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준석 의원 이제 보수 진영에 속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규제 유튜브인가요? 거기 이제 출연하셔서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한탕주의 통치다. 보수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수 진영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지금까지 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리고 2012년 총선 이후에 한 10년 가까이 유일하게 이겨본 체제가 김종인 이준석 체제입니다. 보수 진영인 사람들이 그렇게 욕해 마지 않는 김종인 이준석 체제만 왜 선거를 이겼을까라는 걸 보자면은 말 그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중도 개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만 지나면은 꼭 이런 어디 선거 때는 쥐 죽은 듯이 있던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짜 보수요 무슨 뭐 하면서 전혀 마음에 없는 자유 이런 얘기 되뇌이면서 순혈주의 보수요 이러면서 판 다 깨놓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반복되는 상황 없애야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나라를 운영하다가 한탕주의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처음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대왕고래 같은 거는 무슨 뭐 석유캐면 다 해결된다. 뭐 선거 앞두고 작전이 없는데 뭐 갑자기 뭐 부산 엑스포 유치하면 다 잘 된다. 그래서 국민들 속인 거고 사실상 잘 돼가고 있다고. 그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한탕주의식 통치를 많이 해왔고 급기야는 나중에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니까 한 번에 뒤엎자는 생각으로 계엄 때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보수의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한탕으로 하려는 정치 문화 자체를 근절해야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부터 차근차근 그러니까 인재도 발탁하고 그때 뭐 토론 배틀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젊은 사람들 키우려고 했고, 아직도 그때 영입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영입된 사람들이에요. 보수 진영에서 아무도 사람을 안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고쳐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의 보수 진영에서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이제 10년 뒤면 은퇴할 분들이 많은데 누가 그런 걸 차근차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있는 거 빼먹고 말지. 인재 영입 지금 예도 들면서 막 한꺼번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그 중도화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정책의 기조는 바뀌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직까지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국가 주도식 개발이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정책을 짜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도 그 나이 든 세대 소구하기 위해 가지고 뭐 엔비디아를 뭐 사실상 국유화하는 3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뭐 경영해가지고 그 배당금으로 세금 안 내도 되는 세상 만들겠다 뭐 희한한 소리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말 중간에 끼어서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예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란 분이 손정희 회장 그 마사요시 손이라고 하는 그분이랑 얘기하다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마사요시 그러니까 손정희가 엔비디아의 주요 주주 중에 한 명인 적이 있었다. 그때 손정희가 한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때 채굴용 그래픽 카드 많이 팔다가 조금 시장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손정희가 그거 팔고 나왔습니다. 손정희 같은 대투자가도 그걸 예측하지 못해 팔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젠슨 황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손정희가 그거 들고 있었으면은 그때 한 5조 정도 가치였는데 지금 한 200조 넘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 테크 자이언트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예측해가지고 손정희도 하지 못하는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국가에 세금 안 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대충 알만한 사람 아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손정희보다 낫고 본인이 워렌 버핏보다 낫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있는 사람은 낫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애초에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우리 가진 돈 다 거기 넣어가지고 몇십 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일은 미국 사람들이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하나의 예로 들면서 여당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였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의 어떤 정책 이런 걸 보면 정책 부분도 훨씬 더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보수가 이제 교육, 안보, 경제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던 시절이 있다면은 지금은 교육, 안보, 경제에 있어서 보수가 집권한다고 딱히 낫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은 주지 못한 것이 이 위기의 근본이라 봅니다. 저는 교육 같은 경우에도요. 더 이상 보수의 교육관으로 해가지고 뭐 학생 간의 경쟁이 촉진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 돼버렸습니다. 전 이런 부분을 타개하지 않고는 누구를 감옥에 넣고 이런 아젠다 가지고는 절대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그 현안 아까 지나가면서 살짝 얘기하셨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었죠. 이준석 의원 뭐라 그랬냐면 미래에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서 현재 표를 얻는 복지 실행한다면 그거는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원래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미국 독립혁명에서 나왔던 말인데 실제로 지금 이번에 합의라고 했던 그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세대에게 지금 세대가 받는 연금의 부담을 떠넘긴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항아리형 인구구조 또는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돈, 여러분의 자녀, 손자 또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자녀까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연금 개혁안 지금 짤 때 대부분 출산율을 어느 정도로 놓고 가정하냐면요. 1.2로 놓고 가정해서 짜는 겁니다. 숫자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0.6, 0.7이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계산이 안 맞는 걸 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는 국민연금을 아예 없애자.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게 낫지. 왜냐? 지금 설계된 제도대로라면은 나중에 못 받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절박함이 있으면은 제도를 좀 더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지금 정치인들은 나이 60대 분들이 주류다 보니까 한 10년만 버티고 은퇴하면 돼. 그러니까 옛날에 가족오락관 KBS 인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거기 보면 호박폭탄 같은 거 들고 나한테서 터지지 않을 때까지 넘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한테서만 안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 옆으로 계속 넘기는 호박폭탄 넘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박폭탄이 여기 나한테 안 터지면 되니까
그래 조금 더 걷고 더 받는 식으로 사람들 꼬시고 해가지고 한 10년만 버티게 만들어 놓자. 자손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죠. 나중에 가서 연금 파산하든 뭐든 난 그때 죽었을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파산 시점이 한 30년 뒤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때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90 넘으셨으니까.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판단인 거죠. 근데 이런 건 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이거를 최종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근본적인 구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9에서 13%로 연금 보험료를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기에 가까운 게요. 이 방식으로 만약 가면요. OECD 국가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은 13에 합의했지만은 몇 년 뒤에 또 19로 가자는 얘기를 할 겁니다. 국민들이 그 19로 가는 것에 동의해가지고 지금 동의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길로 가게 되면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이 길로 가게 되면요. 몇 년 뒤에 여러분이 소득세 내는 거 플러스 19%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될 것이다. 네.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잘된 합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대안으로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해야 된다는 KDI 안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세대가 지금의 인구 구조화에서 만들어온 연금은 구연금으로서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 세대가 신연금 제도 하에서는 그 인구 구조에 맞게 새로운 연금을 받아야 된다.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 그럼 구연금에 대해 가지고는 네. 지금 세대가 지금 본인들이 조세 부담 등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결판 짓고 가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대안까지 내고 있는데 맨날 이런 얘기하면은 뭐 갈라치기 이런 얘기하니까 도대체 논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갈라치기 이런 얘기하는 분들 들으면요. 그냥 땜지식 처방하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슨 합리적인 논의를 하자 그러면 맨날 갈라치기 얘기하니까 노인분 숫자도 맨날 얘기하자 그러면 갈라치기 얘기하고 이게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면피용 용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뭐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계속 하시겠다 이런 말씀 같고 오늘은 이 톤이 약간 높았어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 질문 드릴 건데 그 전에 만약에 그 어느 시점에건 그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 우리 그 이준석 의원님은 그 어떤 보수의 큰 그 틀 안에서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해봤기 때문에요. 구조적인 한계를 너무 잘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탄핵이라는 계엄이라는 상황이 터지는 속에서도 지금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결국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알량한 그 권력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탄핵에 대한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입장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이 저렇게 일관되게 국민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정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연대할 수 없다 말씀하셨고 지금 전국 불안이 꽤 오래 계속됐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시간을 끌어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경제나 다른 사회 요소에 악영향 미치는 걸 막아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시대착오적 리더십 때문에 이 꼴이 난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관료주의 속에서 뭐 검사 출신이면 나라를 잘 운영하겠지 이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국제적 마인드에 맞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의 삶을 잘 아는 글로벌 마인드를 잘 아는 세대가 이제 정치에서도 전면에 등장할 때가 됐고요. 앞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가지고 국제사회 무한 경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면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해온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지만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산불 얘기 좀 해볼게요. 경북과 경남을 덮친 초대형 산불이 이제 큰 불길은 잡혔다고 합니다. 현재 산불 진화 작업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 따르면요. 이번 경남, 경북,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총 11건의 산불로 30명이 숨졌고 총 사상자는 7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48,239헥타르로 축구장 약 6만 8천 개에 해당하는데요. 주택 3,511채를 포함해 시설 6,322곳이 불에 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남 산청에서 시작돼 하동까지 번졌던 산불도 어제 213시간 만에 큰 불이 잡혔는데요. 지리산 일대의 가파른 산세와 강한 돌풍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현장을 15개 구역으로 나누고 곳곳에 펌프차를 배치해 재발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잔불 진화를 위해 헬기 13대와 인원 600여 명, 진화장비 25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수천 명 이재민이 발생했고 큰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 이재민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불길은 잡혔는데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여전히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경북 의성군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은 사실 대부분 70대에서 80대 고령층이거든요. 삶의 터전을 잃은 고령의 이재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찬 바닥에 몸을 디며 사실 앞날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이재민은 집과 가축, 농기계까지 모두 잃었는데요. 이번 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가까스로 목숨만 건지기도 한 분도 계시고요. 일부 이재민은 대피소에 온 지 사흘째까지는 물과 커피만 마시며 버티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이 이제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수위와 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상 무거운 책임을 묻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면서요. 네, 경찰은 경북 의성군 안개면에서 시작된 산불의 실화 혐의로 56살 A씨를 입건했는데요. 네. A씨는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22일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화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현장에서 A씨의 딸이 119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도 각각 용접 불티와 예초기 불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건데요.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화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실화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는 있지만 이 역시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생계에 영향을 줄 경우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 피해 규모가 2022년 울진 삼척 산불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실화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수십억 원 이내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산불 2,100여 건 중에 800건 넘게 이제 방화나 실화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중 징역형은 한 40건 정도. 네, 그러니까 징역 사례는 좀 드문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극히 드물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규모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28일이었죠. 미얀마에서 강진이 발생한 후 확인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미얀마 군사정권에 따르면요. 지진 발생 이후 오늘까지 최소 2,028명이 사망하고 3,40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강진은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에서 서남쪽 33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해 12차례의 여진을 동반했는데요. 이후 붕괴한 건물 잔해에서 시신이 계속 발견되면서 피해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요. 건물, 다리, 댐 등 다수 기반시설을 무너뜨린 이번 지진은 미얀마에서 1912년 이후 10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 위력이 한 지질학자는 원자폭탄 334개와 맞먹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미얀마가 지난 4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당국 통제를 벗어난 지역이 광범위하게 많은 데다 도로 통신망 파괴로 구호 활동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1%에 달한다고 추산했는데요. 경제적 손실은 미얀마 국내 총생산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설상가상 엎친 데 덧친 격이네요. 근데 이제 미얀마 군사 정권 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정말 고립된 어떤 그 정권이고 정부고 그런데 이번에 미얀마 군정이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미얀마 이제 강진 피해가 확산하면서 국제사회가 속속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얀마 군정은 이례적으로 강진 피해가 발생한 6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인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미얀마 강진 여파가 태국 방콕에도 미쳤잖아요. 네. 그래서 33층 규모의 감사원 건물도 미얀마 강진으로 인해 무너지면서 좀 현장이 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정권과 선을 그어온 서방도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끔찍한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돕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유럽연합은 더 많은 지원을 준비 중이며 코페르니쿠스 위성을 통해 구조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구조대와 의료진을 태운 항공기를 미얀마로 급파했고요. 인도와 아세안 지역의 지원도 수락했습니다. 유엔은 73억 원 규모의 초기 긴급 지원을 약속하고 현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보면 현지의 어떤 건강이나 보건 이런 것들도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심각하거든요. 지진 현장이나 이런데 그 재난 현장이죠. 이렇게 취재를 가보면 정말 모든 게 열악한데 그래서 WHO도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자체 대응 체계상 가장 심각한 3급 비상사태로 분류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미얀마 강진 여파로 이웃나라 태국 방콕에서 33층짜리 대형 건물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구조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좀 폭격을 맞은 것 같은 그렇군요. 상황인데 현재 방콕에서는 이 건물에서 일하던 근로자 400여 명 가운데 11명이 숨진 상태고요. 네. 총 지금 7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78명이 실종됐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주요 대학 의대생들이 속속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년 넘게 이어진 집단 휴학 사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일이 오늘인데요. 네. 전국 의대들이 사실상 대부분 복귀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의대생들은 정부의 3월 내 전원 복귀 시 의대 증원 철회 발표에도 집단 휴학 기조를 유지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잖아요. 근데 학교 측의 설득과 더불어 학측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이 나오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복귀를 미뤄온 일부 학생들도 등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오늘까지 각 대학의 복귀율을 취합해 전원 복귀 판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복귀 후 다시 휴학을 하거나 수업 참여를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수업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돼 정원이 다시 5,058명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 복귀는 100%가 아닌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대학에서 수업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광주 지역은 물론이고 충청도 지역의 의대생들도 연이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현장 상황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광주 지역 의대생들, 충북대 의대 학생들도 전원 복귀를 했는데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휴학생 전원이 어제 학교 측에 복귀 의사를 공식 전달했고요. 조선대 의대생들도 기존 입장을 접고 복귀 기조로 선회했습니다. 대학 집행부와의 면담을 통해 복학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두 학교
모두 이미 학기 복학 신청일이 지난 상태여서 네. 복학 승인을 위해선 교육당국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북대 본과 의대생 176명도 복귀 마감 시한 날인 어제 자정까지 모두 복학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학 측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복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2일까지 복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환자 단체는 형식적인 복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인지 어떻게 논평 같은 게 나왔나요? 어디서? 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에서 오늘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들의 용기에는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복귀 이후 수업을 거부하거나 교육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 계속 반쪽 복귀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만 내놓고 수업은 안 듣거나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란 지적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우려를 발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논평에서 제적을 피하려고 등록만 해놓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무늬만 복귀에 불과하며 의학교육 자체를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는데요. 네. 이제는 원칙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정부가 형평성을 무너뜨려가며 보여준 관용이 지금의 혼란을 키운 원인이 됐다며 이미 예고한 제적 조치와 학칙상 유급 처리는 예외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연 핫뉴스, 네. 오늘의 핫뉴스입니다. 공매도. 오늘 주식시장에서 오늘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습니다. 네. 자, 공매도 얼마 만에 재개된 거예요? 이게 17개월 만에 사실상 전면 재개가 된 거고요. 이게 중소형 종목까지 다 같이 오늘 이제는 공매도 허용이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5년 만에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 전 3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이제 역사가 좀 있죠. 코로나19 때 그때 이제 워낙 그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 당시에 이제는 워낙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공매도 전면 금지했다가 뭐 영원히 금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이제 대형 종목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요거는 공매도가 되도록 했는데, 근데 2023년 11월에 무슨 일이 났냐면 외국계 이제는 투자은행들이 이게 좀 장난을 쳤어요. 어떤 장난을 쳤냐? 무차익 공매도,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게 걸렸어요, 금융당국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13곳에 8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는 이제 설만 있었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거봐라, 무차익 공매도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완전 전면 금지를 시킨 다음에 이번에 이제는 공매도가 이제는 전면 재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초 탄탄 이게 중요한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뭔지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말 그대로 이제는 공매도입니다. 없는 것을 이제는 빌려서 파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1,000원짜리 펜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이제는 이걸 팔고 싶어 하는데 내가 없잖아요. 펜이 하나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가. 그래서 이제는 있는 사람한테 빌리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이제 1,000원에 이제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 실제 이걸 이제 팝니다. 1,000원에 이제 팔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빌렸으니까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쭉 흐르다 보니까 이게 9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시장 가격이. 그러면은 얼씨구나. 이제는 900원에 시장에 나가서 이제 사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빌려준 사람한테 이제는 갚아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사실상 이제는 1,000원에 이제는 1,000원에서 900원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100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10%.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득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떨어질 걸 예상하고 사실상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갔더니 1,000원짜리가 900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100원이 되면
나는 100원을 더 손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공매도는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시장에서 900원 할 거야. 이제 예상 좀 있으면 그렇게 떨어질 거야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조금 더 비쌀 때 팔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갚아주는 거거든요. 900원에 사서 갚아주니까 100원의 이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매도인데 그래서 이제는 보통 공매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매도 세력이 여러 가지 뭐 소문도 그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주가가 하방 압력이 있는 걸 예상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오늘이 사실상 코스피가 3%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는 현실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공매도 당연히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할 수 있는 거죠? 예, 원래부터가 뭐 공매도는 뭐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이론적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을 원다 그러면 대규모로 주식을 빌려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정도의 규모가 되면 또한 빌려주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걸 빌려주진 않겠죠, 당연히. 보통 이제 주식회사들이 빌려줄 텐데 증권회사들이 증권회사들이 개인 주주들한테 사실상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같은 경우, 과거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아니면 기관 투자들과 개인 주주들과의 어떤 그 차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일단 빨리 갚아라 이거죠, 개인 주주들한테 빌렸으면은. 근데 사실상 외국인들은 무제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다 고쳤긴 했는데 거의 비슷해진 것 같은데. 예, 거의 이제 비슷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의 주식을 빌릴 수 있을까? 또 빌려줄까? 큰 손들? 예, 과연 그건 좀 회의적이다. 그래서 이론상은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실행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공매도를 하게 되면 좋은 점 뭐가 좋고 반대로 뭐가 안 좋습니까? 일단 좋은 점은요. 일단 기업 가치가 굉장히 거품인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거품이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투자자 봤을 때 야 저건 거품이니까 분명히 주가가 떨어질 거야. 예상이 되겠죠. 그런 종목을 노려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진짜 떨어지면 공매도 세력은 당연히 이득을 보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낀 게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작용을 하죠. 이런 이제 순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보통 공매도를 하시는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영향이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고요. 기관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유동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기능도 갖고는 있으나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과도한 공매도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불법 공매도가 무차익 공매도가 다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과도한 공매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 그 종목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빠져도 갑자기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적응을 못하고 반응을 못하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권혁중 평론가님께서 대규모로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매도를 재개해야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매도를 하는 몇 가지의 이제는 그 투자자들이 있는데 거기 뭐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우리가 보통 외국인이라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얘기하는 개인을 얘기하지 않고요. 외국 기관을 얘기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보통 했던 전략이 롱숏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하면서 팔 때는 이제는 공매도로 해갖고 숏 전략을 하게 되는데 이 롱숏 전략이 그동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공매도를 이제는 못하게 막았으니까. 근데 이제 재개하면서 롱숏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외국인들이 사실상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는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터가 이제 만들어지긴 했으나, 사실상 오늘 현상만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 주도해서 매도를 던졌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팔았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그래서 숏 전략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어떤 변동성이 당분간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 그다음에 또 정부의 고민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MSCI 지수라고 해서 각 인덱스 펀드의 표준이 되는 그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패시브 자금, 국제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게 아직 우리는 선진국 지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편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MSCI 지수에 편입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야, 공매도를 재개도 안 하면서 무슨 국제 금융 시스템에 들어오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재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문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서
공매도 노리는 세력들은 좋아했다면서요. 사실이라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에 오면요 변동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사실상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섹터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친환경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오면서 사실상 완전 폭락이거든요. 만약에 그 당시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인들이 분명히 그러한 어떤 친환경주의에 대한 공매도의 물량을 엄청나게 던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는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트럼프 시대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 많이 뛰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거품이 좀 있는 종목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공매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장에 보면 2차 전지주부터 시작해갖고요. 대차장고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다른 주요 선진국 주식 시장에도 이제 공매도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공매도 왜 금지했었고 지금 타이밍에 다시 허용하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살짝 겹치긴 한데 이건 짧게 정리해 주세요. 불법 공매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문에 외국인들이 아니면 기관들이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어라는 소문이 있었지 이게 사실상 눈에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딱 걸린 거예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들이 열광을 했죠 그 당시에. 봐라 이렇게 불법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는 뭐냐면 빌리지도 않고선 파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말이 안 됐었죠.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고서 이제는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이제는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됐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단기적인 영향이 있죠.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바이오, 조선, 방산 쪽에서 사실상 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었고요.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환율이 1,472원 9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파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같이 좀 걸려 있어서 환율에 대한 방어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불법 공매도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금지했었고 오늘 다시 재개됐는데 그러면 금융당국이 좀 탄탄히 준비를 마쳤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원천 차단하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사실상 원천 차단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는 중앙 점검 시스템이라고 해갖고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차를 맞추는 거죠. 실제 빌려갔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근데 만약에 당일 빌리고 당일 갚는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가능하지 않나 이론적으로 보면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봤을 때 무차익 공매도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걸 또 악용하시는 또 기관 투자자들든지 공매도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이제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공매도가 심하게 들어오면 그 다음 날 그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못 하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약간 완충 장비도 지금 마련돼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죠. 어쨌든 그래도 공매도 오늘 재개한 거는 그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를 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제 멘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공매도는 제가 대하고요. 나중에 이제 MSCI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 엄청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저는 주식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보고 있고 실제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됐을 때는요.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처럼 변동성은 있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증대되는 모습도 있었어요. 공매도가 금지가 해제됐다가 재개됐을 때가 2009년도 6월, 그다음에 11월에 2011년 11월, 2021년 5월에 있었는데 세 번에 봤을 때 1개월의 수익률은 코스피 기준입니다. 0.01%예요. 역시나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 6.7% 나왔거든요.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큰 영향은 없다. 재개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막 큰 영향이 있을 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많이 떨어지신 분들 꽤 있거든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버티셔야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과거 사례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형주들 뭐 줄줄이 파란불 켜진 거 이거
공매도 영향인 것이 오늘은 분명히 있었다고 있죠. 봐야죠. 왜냐하면 대차 잔고가 많은 것들 한마디로 대차 잔고는 뭐냐면 예. 나 이제 주식 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난 공매도 할 거야라고 이제 시그널 주는 거죠. 빌려야지만 공매도 하니까 이 대차 잔고인데 네. 빌려간 주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대차 잔고가 많은 종목들 딱 눈에 보였거든요. 뭐 2차 전지죠. 그동안 많이 거품에 꼈었던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늘 굉장히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확실히 대형주 중심, 대차 잔고가 많았던 중심,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었던 대차 잔고가 많았고 이런 어떤 종목들이 오늘 여지없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게 문자가 계속 들어오네요. 황정현님이 전기차 배터리 종목이 지하 4층으로 막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나 바이오가 공매도 타깃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주가 그동안 사실상 지금 올해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빠졌지만은 바이든 행정부 때 굉장히 수혜를 많았던 종목이었어요. 요즘에 이제 캐즘이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많이 빠졌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캐즘에서 벗어났느냐 못 벗어났느냐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공매도가 딱 보기에 사실상 딱 먹잇감이거든요. 이쪽이. 왜냐하면 아직도 사실상 이제 거품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예상대로 이제는 사실상 이제는 많이 이제 마이너스 하락률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당분간은 아마 2차 전지주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버티셔야 된다. 아, 그래요? 이게 뭐 더 이상 빠질 데도 없고 사실상 뭐 이거 지금 와서 손절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사실 네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서 뭐 버티시는 것밖에는 저는 뭐 답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마지막 질문. 개인 투자자들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예,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이제 실적이 부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주가만 뛴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공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김없이 분명히 이제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치보다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풀스 가든의 레몬트리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